그러면 지금 이 소장님의 뷰를 바탕에 깔고 네. 앞으로 이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 완화를 뭐 1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네네. 나왔어요. 그죠? 지금 이분들 집이 많으신 분들은 이때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더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정리를 해야 좋죠. 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세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정부가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규제를 다 풀어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서서히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하락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가 계산해야 될 거는 사실 여기서 이제 세금으로 손해 보는 것과 시장이 하락해서 손해 보는 것과 근데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자는 결국엔 양도세 중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풀어질지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계산을 잘 해봐야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를 계산을 면밀히 따져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계산을 했을 때 난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들고 가셔도 되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하락으로 계속 간다라면 양도세도 내고 시장도 하락하고 거기서 내가 고점 대비 얼마 손해를 보고 이런 걸 계산해 봤더니 지금 파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파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하는 건 뭐냐면 상승을 전제로 하면 이게 이제 전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선택의 오류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주택자분들 이분들은 사실 더 상급지로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게 뭐 욕망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소장님이 예측하는 시장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흘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최적의 갈아타기 시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가장 사실은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 게 이제 1주택자분들이거든요. 1주택자분들은 이미 이제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분들한테 집이 하락하니까 집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 집이란 게 사실 단순히 상품이 아니고 거기서 살면서 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측면이 그러니까 제가 수천 명을 상담을 해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나중에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거는 그때 팔 걸. 항상 이거예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실거주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집값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자유로운 분은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6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10억일 때 내가 팔아가지고 지금 사면은 4억이 남는데 그렇죠. 4억이라는 돈을 내가 만약 일을 해서 번다라면 어느 세월에 4억을 모아요. 연봉 1억짜리도 4년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고 생활비 빼고 이렇게 하면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순간의 선택으로 날려버리는 거니까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거주라는 거는 임차로 해결이 쉽게 가능하거든요. 임대로.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한 분들은 좀 쉽게 결정을 하는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하락장이라는 상황을 예상을 이제 잘 못하거든요. 하락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팔라고 하면 저 미친놈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그럼 지금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하락장이 좀 몇 년 지나면 지금 정부가 막 갑자기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모르고 이런 걱정을 사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풀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양쪽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한 정책이 나오면 어느 한쪽만 효과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양쪽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나는 게 상승장에서 효과와 하락장에서 효과가 완전히 서로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먼저 시장이 하락했죠. 이제 그 리먼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뭘 했냐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규제가 있던 거를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주니까 처음에는 이제 2009년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2009년에 또 급등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다시 잠궈버리는. 다시 규제를 내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완전히 잡히고 나서 그때 다 풀어줬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예 반응이 없고 그냥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누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예상을 해보면 규제를 한꺼번에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는데 풀어줄 때마다 약간씩은 반응이 이제 상승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꺾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정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아까 이제 규제 완화가 대지로 나오면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현 시점이군요. 현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완화책을 쏟아내면은 네. 그때는 지금은 반등할 수 있지만 그렇죠. 몇 년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는 그때 내놔도 큰 사이클을 바꿀 방법이 좀 요원하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면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이 상승했잖아요. 예. 상승하는 걸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규제책을 강하게 냈단 말이에요. 9.13 대책이 이제 네. 대표적이고 그렇게 내서 시장이 약간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냈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폭등을 오히려 더 폭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대 상황으로 가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시장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책을 다 풀어버리면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냥 다시 더 큰 하락이 생길 수 있어요. 무주택자분들도 한번 저 팁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 같으면 청약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네. 청약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분양 나오는 것도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면서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그냥 뭐 전세로 사는 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서울 수도권만 노린다라면 전세를 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무리해서 집을 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간을 만나서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실 모르고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도 이미 이제 뭔가 변곡점이 왔다라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 갑자기 더 오르면 나 어떡하냐 이런 고민 많으시거든요. 전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임대차 3법 초기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전세라는 거는 서서히 올라가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몇 년 동안에 올라갈 거를 임대차 3법 그 몇 달 안에 다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매매랑 전세랑 그 수요자 입장에서 다른 측면이 매매는 아까 얘기했지만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올라갈 때는. 그런데 전세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 구간이 커지는 거예요. 일종의 뭐 소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냥 하락하는 거잖아요. 임대를 무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이런 것들은 계속 손해보는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뭐 예를 들어 한 7억 정도다. 이거를 무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현재 상황에서의 4배의 부담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잖아요. 그게 이제 2배의 효과가 있고 지금 금리가 2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를 하면 4배의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손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제 눌러 앉고 싶지만 생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많이 지금 현 시세보다 더 올리겠다라고 한다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임차인들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러면 임대인들이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하고 나는 새 임차인 구하면 되지 라고 구했는데 안 와요. 안 구해져.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협상에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가격은 받아 앉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최고가보다는 좀 낮은 근데 올라가는 건 인정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내가 옛날 가격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른 가격에 적당한 선에서 우리 타협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지금 많이 체결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이제 그 반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게 최고치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올라간 금액만큼을 월세로 환산해서
이제 월세를 좀 내주면 좋겠다. 서로 그 점에서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그 임대차법을 지금 거의 재개정 형태로 뜯어 고치겠다 이런 게 새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실화될 경우에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새 정부가 완전히 이거를 급격하게 뜯어 고치기는 어렵지 않나. 완전히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거를 이제 고치려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 개정하면서 그냥 완전 폐지 수순으로 그냥 갑자기 해야 되는데 지금 스탠스를 보면 폐지 수순으로 가지만 보완할 거 보완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결국엔 폐지지만 지금 당장 폐지할 수 없어요. 혼란이 좀 크군요. 일단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은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보완을 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임대차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년 전에 처음 생길 때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고 그리고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 임대차 3법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다. 이런 새로운 제도는 올라가는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절대 제도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부작용이 훨씬 커진다. 이건 언제 쓰느냐? 전세 시장이 안정됐을 때 쓰는 거다. 임대차 3법을 쓴 이유가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가 2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4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넣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급등하고 물론 2년에 이제 추가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 나오니까 급등해버린 이제 시장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안정으로 이제 물론 오른 건 오른 거고 오른 상태에서 이제 안정 기조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하락 시장을 한번 겪어보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하락 시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매가 하락 시장에서도 전세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꾸준하게 그냥 상승만 한 그런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상했을 때는 매매가 하락 시기에 전세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런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이때의 입주 물량 효과가 좀 커지거든요. 임대차 3법 하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전세 시장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이제 일정 비율이 눌러 앉게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나오는 사람과 매물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없을 때 1000세대의 새로운 집이 생기는 것과 지금 임대차 3법 하에서 새로운 집이 1000세대가 생기는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시장에 임대 매물이 200개 그리고 임차인이 200명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100개의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2대3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50%만 줄었다라고 한다라면 100대 100인 거잖아요. 100대 100에서 200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100대 300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공급이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는 이게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임차인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시장을 한번 겪어보고 이게 이제 보완이 안 되느냐. 이미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난 거는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렇죠. 돌린다라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을 한번 유지를 좀 시켜보고 지켜본 다음에 시장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지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